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틀 전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홍 시장은 일각에서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틀 전에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4시간여 만났고 그다음에 총선 전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총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돼서 이틀 전에 이제 회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직접적인 이제 그 자리 제안은 없는 걸로 봐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도 뭐 총리감 후보다 이런 이제 그 추천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 통과를 또 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자리를 제안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인선을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이제 조언을 듣는 주로 대통령이 질문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조언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실제 뭐 홍준표 시장이 총리 후보도 복수로 이제 추천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어떤 인물들을 좀 거론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그게 보도가 되진 않고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총선 전에 먼저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총선 이후에 보자 홍 시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틀 전에 만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제 총선 전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이니까 총선에서 예를 들면 그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우선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라든지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은 뭐 건강하게 뭐 마땅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마치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정치 현안이라든지 마치 그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지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준표 시장이 잘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역으로 아마 총선 뒤에 만났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평가하고 또 그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설화가 있습니다만은 단독 비대위원장의 역할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은 이 TK와 PK의 대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구조에 있어서 사실은 윤 정부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은 TK가 아니고 PK입니다.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진우 비서관, 그 다음에 전현욱 후보 이렇게 다 이제 살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TK가 그렇게 이번 그 총선에서 말하자면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이 타올라서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대통령의 질문이라든지 또 도태우 후보 문제라든지 또 뭐 그런 측면에서 TK 지역의 공천에 대한 정말 보수들의 어떤 그 입장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대통령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 향후 어쨌든 이번 대패 이후에 향후 당과 그 정을 어떻게 관리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한 번은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더 포용할 것이냐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누어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제점을 아마 홍준표 시장이 많이 얘기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윤 정부 안에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전해지는 바로는 뭐 정무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인물들이 좀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 뭐 그건 제가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나 보수 쪽 내부에 있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정무 감각에 뛰어난 사람은 여야 모두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 충직한 사람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더 충직한지. 그것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홍 시장을 불렀을까요? 아까 대구 경북의 의미를 뭐 짚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 보는 게 첫째는 이제 이분도 대선 후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도 2번 했죠. 경험이 풍부한 게 첫째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옛날에 대선 경선할 때 네. 그때 그 1등, 2등입니다. 홍준표 씨가 상당히 선전해서 경쟁자였죠. 이런 이제 분도 만나서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위원장 측의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 네. 이분들이 거의 뭐 개에 비유할 정도로 서로 엄청나게 네, 서로 이렇게 예. 서로가 이제 그렇게 설전을 주고받았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저는 두 분 다에게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뭐 공백,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당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홍준표 시장에게 조언을 좀 구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저는 윤 대통령께 조언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좀 만나십시오. 홍준표 시장 이제 만난 거 저 잘했다 보고요. 예.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그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원팀으로 한 운명 공동체로 가는 걸 바라는 분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적절한 시간대는 만나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이제 그 진로도 좀 상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전부터 나온 이야기죠. 야권 인사 기용설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였는데 뭐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 검토설에 여야 모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본인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종합해 보면 하루 전체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뭐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내부에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내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한쪽은 충분히 이 두 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다른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도 드러났죠.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심지어는 뭐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이니까 또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떠보기다.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그런 부분인데 가령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정무수석이나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 그게 이제 본인은 거절했다고 나옵니다만은 최소한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비서실장이 되는데 양정철이라는 비서실장 밑에 원희룡 장관이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부족한 제안이었다. 이 안이 근거가 없지 않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앞뒤가 안 맞다. 내부적인 충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통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리고 일단 이 풀에 대해서만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만 봤을 때는 어쨌든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정도까지 맞다고 좀 보면 되는 겁니까? 아마 근데 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 부분이 저는 뭐 대통령실 내에 일부 참모들 인사 정시 라인은 아니고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이 된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TV조선이나 YTN이 그 메이저 언론사가 아무 근거 없이 오보를 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은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다 반발해요. 이미 진보 진영은 이재명 조국 라인으로 재편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뭐 상징성도 없고 일정 지지도 없을 겁니다. 실제 야당 파견 공작을 했는데 파괴할 능력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윤 대통령하고 친분은 좀 있어요. 양정철 이분이나 박영선도. 따라서 이제 그 야권 파괴 공작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박영선을 총리를 했다면 부결시켰을 거 봅니다. 그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대 통과 안 시켜줍니다. 야당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반대는 더 심합니다. 제가 여러 이제 뭐 유튜브도 여러 보수 대표하는 검색을 해보니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이게 정권 교체를 했나? 이런 이제 강력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뭐 안철수 의원 정도 극소수고요. 대부분 이게 양쪽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한 3시간 만에 아마 이제 그 부인한 게 아닌가. 지금은 꺼진 불씨로 봐야 돼요. 그럼 꺼진 불씨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보면 처음에는 뭐 측근그룹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야권 인사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뭐 검토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인물을 다시 좀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범위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저는 비서실장하고 총리 좀 틀리다 봐요. 예. 비서실장은 이제 그 충직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장제원, 그다음에 원희룡, 아직 정진석 이런 이제 카드가 저는 살아있다 보거든요.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네. 대통령한테 가장 충성하고 편하게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면서 또 직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이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총리의 범위는 조금 이게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전부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폭을 의외로 이제 저희가 이름이 거론 안 됐던 분까지 지금 검증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당초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뭐 빠르면 지난 주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선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우선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둘 중에 하나를 상수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을 먼저 정해놓고 비서실장을 보완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총리를 정한다든지 총리를 정해놓고 총리에 잘 보완할 것 같은 비서실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권영세 당선인이 총리라 잡았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같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같은 검사인데 그러면 서울법대가 대통령이고 총리고 비서실장이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아예 권영세를 총리로 시킬 경우는 원희룡 장관은 안 되고 장제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됐을 경우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비서실장이 상수로 두면 권영세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거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비서실장부터 정리를 해놓고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총리 수준을 대학 총장님을 모셔오든지 야권의 말하자면 의견을 구해서 간다든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빨리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비서실부터 즉 비서실장과 또 수석부터 교체를 빨리 해놓고 그리고 야권과 논의하면서 총리가 야권이 어차피 동의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개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이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치성을 갖춘 친화력을 갖춘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될 거고 다만 이제 너무 급히 서둘다 보면 무리수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놓고 일단 상수를 하나 좀 정해놔야 속도가 붙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비서실장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인사 라인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또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바로 임명이 되거든요. 먼저 비서실장을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총리는요. 제가 거론되는 이름이 언론에 이름을 밝혀서 여러분을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연락받은 적이 없대요. 아마 대부분 다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만 됐지 제안을 받아서 고사한 분은 없고 제안 자체를 받은 분이 없다. 제가 보기에 제안 받아 고사한 분은 원희룡 한 분 정도가 이제 그 제안 받고 고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거론되는 분들은 아예 제안 자체가 없거든요. 언론에서 여러 이제 이름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먼저 비서실장 확실히 정하고 그다음에 뜻을 좀 더 모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를 좀 넓혀야 돼요. 너무 통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권영세, 주호영 그다음에 이정현, 호남 이런 식으로 거론은 되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저는 영역을 넓혀봐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직접 연락받지 않으신 분들과도 접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차원에서 좀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 혼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인사 혼선은 이제 이게 아마 대통령실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창구가 통일돼야 되거든요. 지금 비선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이제 안 돼,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공식 인사 라인, 그다음에 공식 대변인부터 홍보 라인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직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좀 정제된 목소리가 나와야지. 지금은 이제 너무 개개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언론에 공표되니까 지금 상당히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고 대통령실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여쭤보지 않았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 시장이 이야기했다는 그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거론된 인물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들은 건 없지만 예.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장제원 의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을 것이다. 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께 가장 먼저 1호 의원으로 가장 친윤이었고 예. 제일 먼저 이제 지지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선당 후사로 유일하게 불출마한 분 아닙니까? 뭐 충성하면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뜻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여당 원로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어제 상임 고문단 간담회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표출이 됐거든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경험 많은 분들의 비판은 지당한 말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한참 지났습니다만 그 일주일 지나서 말하자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어떤 총선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한 그 독선적인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말씀하시기는 뭐 여러 가지 뒤늦게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잘못도 있다. 뭐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그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옳다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라서 국민들이 그걸 변화로 느끼지 않고 계속 고어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가령 제 같은 경우는 이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 여러분이 야당 대표 만나라 그러면 다 만나겠습니다. 또 고치라고 하는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성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 말씀도 그런 국무 그 회의석상에서 못한 말을 비판이 쏟아지니까 자기네들끼리 했대요. 국민들이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 얘기도 속시원히 못 해주나? 왜 청와대에서 왜 나왔습니까? 용산으로 국민하고 더 소통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용산까지 갔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수회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내용 좀 짚어볼게요. 당장 뭐 여당 원로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좀 야당 대표를 만나도록 설득해 보는 거 어떻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열려 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다만 뭐 시기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헌법에 그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입니다. 이 말은 여당의 영수로서 지위는 없어요. 대통령이 여당의 영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둘이 직접 1대1 만나면 부적절하다. 이 말은 이제 그 여당에서 지도부가 이제 정해져야죠. 우리 여당의 6월 말이나 지도부가 누가 당대표가 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이제 불러서 대통령이 만나는 이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결국 시점은 지도부가 개편되는 시점 6월 말이나 7월. 그다음에 형식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를 1대1로 만난다든지 이거는 이제 저는 부적절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조국 당의 그 조국 대표도 뭐 꼴잡인지 뭐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가 이상한 게 품격 없이 회담 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은 배지 달지 안 달지도 몰라요. 5월 31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두 가지 저는 시점과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만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등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 지금 맞다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성찰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단계로 하는 게 제일 저는 적합하다 보는 게 1단계는요. 언제 복귀하느냐면 이번에 전당대회 놓으면 안 되고 보궐선거. 이번에 보궐선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20명이에요. 그다음에 수사하고 있는 의뢰자가 1,200명입니다. 해마다 4년 전에 해마다 이게 대여섯 명씩 보궐선거 넣었거든요. 저는 수도권의 보궐선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위해 출마해서 국회 경험 배지를 좀 달아서
요게 1단계 그때 복귀하는 게 좋겠다. 보궐선거. 그다음에 2단계는 다음에 뭐 지자체 선거는 뭐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뛰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도 이제 보수 자유우파 쪽에 가장 지지율이나 가장 이제 그 뛰어난 이런 분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냥 저는 정치는 분명히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복귀할 거로 보고요. 그 시점은 이제 그 보궐선거가 제일 빨리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출마해서 한번 진짜 이번에 출마를 못했으니까 한번 본인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직행하면 다음 대선에 후보로 놓으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예,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야당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생을 앞세워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은 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이게 뭐 그냥 야당에서 요구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최소한 원 구성이 되고 그러려면 한 가을 정도 돼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건전 재정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뭐 58조 가까이 목표쳤고 이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그 100조 가까운 결손액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디에서 이런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13조, 몇 조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지만 요구하는 그대로 될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이니만큼 그 공약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추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인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물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물가 잡기도 어려울 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금 건전 재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인데 이런 이제 부채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뿌리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지 25만 원이 물론 서민들한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포퓰리즘식으로 전 국민 푸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이 검찰청 술 파티 논란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TF를 구성을 했고요. 오늘 수원지검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것은 뭐 민주당이 뭐 대변인 김병기 대변인까지도 나서서 김성준 대변인까지도 100%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공세를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한다고 봐요. 그것은 뭐 이화영 피해자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창고였다 했다가 그다음에 녹화장이었다 했다가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오히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총선 끝나고 솔직히 이화영 선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본인 선거에 말하자면 그 영향을 끼치는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성태 회장의 주장이 개인의 어떤 신뢰할 만한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해유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저런 주장을 한다고 보고 민주당도 무조건 당대표를 비롯해서 진상조사하고 공세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얘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창피를 당했습니까? 이제 그런 만큼 정확하게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공격할 걸 하고 실제적으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그냥 말만 믿고 해가지고는 과연 국민들이 물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80석 가까이 야권에 주었지만 그 자체를 민주당 전체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실제로 검찰에서는 지금 뭐 출정 기록이라던가
교도관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다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상당히 좀 공세를 세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작년에 이미 한번 보도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언론도 황당무계하니까 크게 이슈가 안 됐지. 처음 논 주장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4월 4일 날 최종 변론 때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제 선거 끝나니까 합니까? 선거 전에 4월 4일 날 진술했는데 왜 갑자기 4월 10일 이후에 하느냐? 만약에 그때 했으면 이제 국민들이 지탄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시점도 말이 안 맞고 특히 검찰청에 가면요. 검사, 계장 2명, 여직원, 그다음에 교도관들 38명 다 조사했고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술판을 벌였다면 그중에 양심 선언하는 사람 한 명 없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검사나 교도관들이 형사처벌됩니다. 술자리 안 막으면. 근데 목숨 걸고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식에 전혀 안 맞고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다 입회했거든요. 설주환 변호사,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도 그런 거 못 들어봤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보면요. 실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방북 보고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 진술한 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 박용철 쌍방울 관계자,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 회장, 그다음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수많은 인적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물적 증거로도 북한에 받아온 영수증이나 통화 내역 많은 수많은 증거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상식과 경험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상식.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 보고도 안 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쌍방울 이렇게 할까요? 보통 이게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할까요? 이 상식, 국민의 경험칙 이걸 봤을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이화영 선고가 6월 초거든요. 선고되면 바로 그 칼날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나 향하니까 미리 사전에 검찰을 제압하자. 이런 의도로 계속 검찰 탄압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직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경쟁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최다선인 6선의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유력하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5선의 뭐 김태년, 정성호 의원들도 좀 직간접적으로 좀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동안에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그래도 이제 관례라는 것들이 있었고 선수 그리고 연령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뭐 5선의 정성호, 김태년 의원도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추미애 의장이 본인 스스로가 중립적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저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켜놨더니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시켜주니까 상당히 어떤 야권의 입장에서도 추 전 장관을 국회의장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도 혼란스럽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한노위원장 때요. 한노위원장 때 그 자기 당을 그 의원들을 들어오는 걸 막아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예를 들면 실제로 정성호, 김태년 의원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이 지나치게 그런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투표하자 내부에서 그런 논의까지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추미애 의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부적절한 게요. 두 가지 먼저 추미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벌금형 전과 처벌이 됐는데요. 아들이 그 훈련소 퇴소할 때 그 법이 우리 그 정치자금 카드 있잖아요.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10만 원씩 보존해 주거든요. 세금입니다. 이 돈 가지고 이제 그 소고기를 사주고 그다음에 기름을 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군부대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걸 허위로 의원들 간담회인 것처럼 꾸미가지고 벌금형 50만 원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위로 공금을 쓰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런 분이 국회의장 된다면 이게 입법부라는 게 법을 만드는 데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 첫째. 두 번째, 그 아들이 그 탈영 의혹 있잖아요. 군무이탈 의혹. 거기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아들 보고 출석해라 했더니 튀르키예로 나가서 안 와요. 지금 지명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종섭 대사가 호주 대사 간 걸 도망갔다고 얼마나 공개했습니까? 대사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근데 추미애 아들은 왜 안 들어옵니까? 빨리 지금에 들어와서 그 국무이탈 의혹 조사받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보좌관까지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봅니다. 예, 그러면은 당내 최다선이 맡아온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사정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 김영진 더 잘하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조정식 의원이 먼저 될 수도 전반기에 있는 될 수도 거니까요. 있고. 예. 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고요. 조금 전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때 차기 대선을 노려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금 쉽게 등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서는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3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말은 곧 아마 구속될 수도 있고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한 번 패했지만 성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성패가 더 쓴 약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더 성찰해보고 왜 내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했을까 성찰하다 보면 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도 유력한 주자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공영훈 후보 때문에 자멸한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2등인 거 인정합니다. 한정민 후보보다 잘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영훈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자멸한 면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 의석이 세석이거든요. 예. 실제는 무소속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정치 행태가 하나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이게 본인이 마치 잘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그 교만, 오만, 자만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이준석 대선 이거는 이게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셨다. 3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지금 거명되는 외에 다른 어떤 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 시간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왜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데 한동훈을 안 만나냐 이 말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가깝다면 왜 저 이야기를 여지아래에서 해야 되느냐. 껄끄럽다는 얘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한 대선 후보 될 수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극복해 단순히 뭐 보궐선거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 편과 한동훈 위원장 편 두 개의 태양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 뜨는 태양이 수많은 화한의 뭐 동료 시민들의 격려 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또 3년 동안은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부분적으로 화성 어린이라는 지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한 판단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운도 곁들여서 그렇게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말하자면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보면 갈수록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